오늘 할 내용이 비즈니스 모델 기획인데요. 우리가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 기획을 하는 거는 클래스 전체 한 학기 내내 해야 되는 그런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오늘 하루 만에 다 끝낸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고이고요. 그러면은 이 HCI라고 하는 과목을 하면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하는 이유는 뭘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가 그 처음부터 끝까지 풀 스케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HCI라고 하는 관점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하고 설계할 때 반대편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반대편 목소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HCI라고 하는 분야는 100% 고객 또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또 과정을 갖다가 전달을 갖다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너무 이상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게 해서 HCI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개발은커녕 실제로 진도도 못 나간 또는 어찌어찌 해가지고 진도는 나갔는데 실제로는 런칭을 갖다 해서 별로 사업적으로 성공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나는 그걸 갖다가 실제로 경험을 몇 번을 해봤어요. 그걸 경험을 몇 번 해보고 나서 이게 양쪽 관점이 다 필요하겠구나. 한쪽 관점에서는 사용자 관점에서 그 사용자에게 어떤 경험을 주느냐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이 경험을 유지 가능하게 지속 가능하게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적절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한쪽은 사용자의 입장이라면 한쪽은 기업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고 제품을 만들게 되면은 제품을 만들고 나서 굉장히 큰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내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를 하자면 창업해서 첫 번째 만들었던 제품이 그 홈소셜 로봇이라고 하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로봇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출품도 하고 출품도 해가지고 우리 IEEE라고 해서 주로 이제 엔지니어링, 컴퓨터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행사에 출품을 해서 최우수 작품상도 받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기는 했는데 이게 실제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는 아주 꽝이어서 한 대도 못 팔았어요. 그래서 회사가 휘청거렸고 그래서 예전에 처음 창업했었을 때는 우리 회사가 어디 있었냐면 여러분 그 동문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Y빌딩이라고 있죠. 거기 Y빌딩 꼭대기 층에 전망 좋은데 기가 막히게 막 눈 오면은 안산에 흰 눈이 쫙 쌓이는 게 너무 환상적인 그래서 그 스타트업이 하지 말아야 될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자체 오피스도 만들고 겉멋이 들어가지고 연말에 막년회 하면서 친지들 다 불러다가 거기서 와인 파티도 하고 엄청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모든 짓을 다 해서 제품을 갖다 그것도 하드웨어가 들어간 로봇을 만들고 그랬다가 2년 만에 쫄딱 망하고 우리 공학원 2층에 있는 책상 하나짜리 임대하는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갖다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사용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HCI적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서 제품이 성공하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학부 수업은 내가 두 과목을 해요. 이 한 학기에는 HCI 개론을 하고 또 다른 학기에는 AI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AI 비즈니스 수업은 주로 비즈니스 퍼스펙티브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AI를 활용해 가지고 비즈니스를 만들 건가
한다면은 우리 HCI 수업에서는 사용자 경험을 최고한으로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까를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그 한 학기 수업을 압축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주는데 이유는 그걸 통해서 견제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난주까지 만들어놨던 그 컨셉이 과연 그 서스테이너블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컨셉이냐라고 하는 걸 갖다가 꼭 체크를 해보고 이 둘 간의 reconciliation, 상호 조정을 해서 이 사용자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기업의 측면에서도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 수업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고울은 뭐냐, 엔드 고울은 뭐냐, 여러분들이 컨셉 설계를 하면서 만들었던 메타포에 있는 기능과 구조와 그리고 표현에 대한 재원들이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만들어진 비즈니스 모델에서 만들어진 기능과 재원과 표현 그 두 가지가 얼마나 서로 잘 융합될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게 융합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만든 시스템이 사용자한테도 좋은 경험을 주고 비즈니스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끝나고 나면은, 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막 디테일하게 만든다. 그거는 이 수업의 스코프가 아니지만 기능과 구조와 표현의 이 피처들이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어떤 피처들이 있고 그런 피처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컨셉 모형상의 피처들하고 얼마나 서로 잘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 불일치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나갈 것인지 이 부분을 결정하는 게 이 수업의 목표예요.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 모델 기획 관련해서 이 비즈니스 모델 하면은 이 비즈니스 모델 뭐냐? 그러면 수익을 어떻게 내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어떤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펀딩을 갖다 간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그 잠재 투자자가 물어보는 게 이 제품 컨셉은 좋은 것 같은데 비즈니스 모델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제일 빈번하게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질문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펀딩에 실패했을 때 그때도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많이 들을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뭐라고 하느냐, 이게 그 단순히 어떻게 돈 벌 거냐라는 걸 갖다 의미하는 거냐, 나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사람들에게 이런 양질의 경험을 어떻게 하면은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나는 이것이 HCI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우리가 만들어낸 컨셉이 이런 비즈니스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HCI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그 뭐 사업 제안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어떤 스타트업을 갖다 만든다고 할 때 돈 어떻게 벌지? 라기보다는 우리가 만든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지속 가능하게 제공되려면 우리가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될까라는 관점에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디지털 서비스에서는 누구는 돈 주고 누가 사가지고 쓴다. 이게 무지하게 간단한 1대1 모델인데
그런 1대1 모델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B2B 또는 B2C, 뭐 B2B2C, B2G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갖다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는 어떤 것이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이냐, 우리가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느냐,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용자한테 제공하려고 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키포인트이긴 해요. 근데 내 경험상으로 보면은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게 다는 아닌 이유가, 난 지금도 기억나는 그 미팅이 하나 있었었는데, 창업하고 나서 이제 돈 다 떨어져가지고 2년 지나고 나서 돈 다 떨어져가지고 공학원에서 책상 하나 빌려가지고 연명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펀드레이징을 하려고 가가지고 그 엔젤 투자자를 만났어요. 나중에 이렇게 쭉 명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VC 중에서 한 절반은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절반은 만나가지고 그 투자 설명에 투자 이제 소위 말하는 IR이라는 걸 갖다 한 절반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아주 한 투자자가 했던 말 중에서 내가 답변이 확 없었던 게 하나가 있었댔어요. 그 홈소셜 로봇하고 관련해서. 그게 뭐였냐면은, 이거 하이마트에서 파실 거예요? 아니면 이거 뭐 삼성병원에서 파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 투자자가 있었댔어요. 그래서 그때 머리를 한 대 콱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이런 어떤 가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홈소셜 로봇이라고 하는, 진짜 전 세계적으로 로봇 학자들이 모이는 데서 베스트 페이퍼까지 받고서 했는 걸 만들었는데, 그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구나. 내가 이걸 갖다가 하이마트에서 팔 건지 병원에서 팔 건지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제품이 만들어져서 서스테이너블한 수익을 얻으려면은 물론 가치에서 밸류 프로포지션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긴 하지만, 그게 그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디시전 포인트들이, 그걸 갖다가 다 무시하고 나는 어떻게 하면은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제품을 만들 거냐, 거기에만 너무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그 2년 동안 R&D 넣어가지고서 했던 제품이 하나도 안 팔리고 망할 뻔한 거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뭐 각 도메인별로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뭐 인터넷 소스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들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대비가 되는 두 가지 모델을 여기 가져왔어요. 그게 꼭 이거는 이게 디지털 헬스,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디지털 헬스 쪽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극단에 있는 두 가지 모형이기도 하고,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느 모형이 더 효과적일까를 가지고 수없이 많이들 토론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의 두 가지 타입을 가지고 왔어요. 이 두 가지 타입을 가져온 거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분야에서는, 이런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는 이런 굉장히 다른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 팀은 우리 분야에서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는 것이 이 분야의 특성에 조금 더 잘 맞을까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 두 가지를 했는데, 구독 모형은 우리가 보통 DTC라고도 해요.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디지털 서비스를 사서 사용하는 모델, 이 구독 모델이라고 한다면, 처방 모델은 DTX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처방을 갖다가 받아서 뭔가 쓰고 그 사람이 직접 돈을 내는 게 아니라 somebody else가 돈을 내는 그런 형태의 모형을 갖다가 우리가 DTX 모델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 subscription 모델 또는 DTC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자기 건강관리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검색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찾고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하고 나서 만족해서 구독 버튼을 누르고 그렇게 해서 실제 결제를 하고 비용이 지불되고 서비스 개발자는 이런 서비스 사용자 결제뿐만이 아니라 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모델. 이런 모델이 우리 구독 모델이라고 그러고요. 구독 모델은 기본적으로 다이렉트하게,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를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당장 내일도 할 수 있다. 이걸 갖다가 가능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거를 시작하는데 허들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형태의 DTC들이 생겨나고 없어지고 생겨나고 없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진입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지만은 또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많은 경쟁이 있고 또 그만큼 또 많은 부침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자들에게 신뢰를 얻는다든지 또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이런 지속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사용하게끔 만들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경우들이고요. 구독 모델 대표적인 사례로 하자면 이게 슬리피오라고 하는 제품은 우리나라 제품은 아니고요. 영국에서 만든 제품인데 그 불면증 치료를 위한 서비스예요. 우리가 B2C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B2C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돈을 지불하고 본인이 6주 동안 이 디지털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불면증을 개선하는 근데 여기서 불면증을 치료한다는 말은 못하고요. 왜냐하면 불면증이라고 하는 것은 질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 못하고 수면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그런 말로 대체해서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또 이거 힘스라고 하는 거는 남성들 대상으로 해서 서브스크립션 제공해주는 남성의 맞춤 제품을 하는 구독형 서비스고요. 이것도 뭐 일반 의약품이나 영양제나 화장품처럼 그냥 처방전이 없이도 누구든지 본인들이 원하면 구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통 리테일 헬스케어라고 하기도 하고 B2 웰니스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서비스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DTX라고 하면 훨씬 더 복잡해요. 훨씬 더 복잡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인허가 기관이라고 하는 인허가 기관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또 보험회사처럼 실제 돈을 지불하는 회사들이 제3의 객체로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또 감독하는 기관들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기존의 우리 서브스크립션 모델 또는 DTC보다는 굉장히 복잡하죠, 모델이. 그리고 시간도 되게 오래 걸려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자면은 첫 번째 이제 환자가 본인이 예를 들어서 똑같이 불면증이다. 그러면은 이 경우는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먼저 가죠. 병원을 먼저 가가지고 의사한테 진단을 받고 그러면 의사가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수면제를 갖다 반알씩 드시고 디지털 치료제 이거를 하루에 한 번씩 4주, 6주 사용을 하십시오. 라고 처방을 합니다. 그러면 환자는 그 약국에 가가지고 수면제를 갖다 사고 그 다음에 디지털 치료제를 다운로드를 받아요. 웹에서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의사가 준 처방 전에 있는 처방 코드를 거기에다가 입력을 하면은 그 해당되는 시스템이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그 정보들이 처방을 해준 의사의 EMR이라고 하는 시스템에도 동시에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상당히 이거는 이제 치료제이다 보니까 고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허가를 받은 두 개의 불면증 치료제는 월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월 20만 원을 내고서 이 앱을 갖다가 사용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월 20만 원을 내고서 수면을 도와주는 앱을 사용할까? 거의 사용하기 않겠죠. 그래서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모델은 뭐냐면 그 20만 원짜리를 갖다 써가지고 우리 한 달에 뭐 10일 이상 또는 15일 이상 사용해가지고 효과를 갖다가 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고객들한테는 이 20만 원의 95%를 리펀드를 해줘요. 그러면 20만 원의 95%가 5%만 자기가 내는 거죠. 그러면 5, 20 하면 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만 원을 갖다가 내고서 이 불면증 치료를 갖다 할 수 있는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거고, 그러면 그게 20만 원짜리이고 또 20만 원짜리의 가치를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보험심사 평가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자, 이 제품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받으면 적당하다라는 가격을 책정해줘요. 그걸 갖다 수가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수가를 갖다 받고 나서 이걸 진행을 갖다 하는데, 그러면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본인들이 커버하고 있는 영역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이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비급여 수가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실제로 비급여로 청구를 해서 19만 5천 원 또는 19만 원을 갖다 리펀드를 받고 만 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내는 형태로 해서 진행을 갖다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죠. 되게 복잡한 모델을 가져가는 게 이런 간접 페이 모델이고요. 이 경우에는 허들이 되게 많죠. 시장에 진입하려면. 일단 식약처라고 하는 곳이 우리 제품이 효과적이라는 걸 갖다가 입증을 허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한 허가용 임상시험을 갖다 진행을 해야 돼요.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요. 최근에 우리가 미국에 있는 하버드 메디컬 스쿨하고 뇌졸중 환자의 언어 장애를 치료하는 치료제를 만들어서 하버드에서 확진격 임상 시험을 하는데, 내가 워낙 알고 있었던 나의 지인이기도 하지만 디스카운트를 못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96명을 데리고서 미국에서 우리 치료제를 파는 허가를 받는 시험을 진행하는데 비용이 그 병원에만 주는 비용이 20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제 병원 말고 나머지 부대 비용을 합치면 한 5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치료제를 하나 해가지고 시판 허가를 받는 데까지 50억, 기간으로 3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실제로 한다는 것이 난 모르고 겁없이 시작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무식하게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그 정도의 돈이 들고 그 다음에 또 그만큼의 시간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의 시간이 들고 대신에 좋은 점이 있다면은 거의 99, 내가 만났던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었을 때 앞으로 의료 서비스는
이 방향으로 갈 거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을 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처럼 무식하게 병원에 그냥 맨 땅에 가지 않을 거다. 사전에 병원에서 예약하고 나면은 사전에 집에서 필요로 하는 검사들은 다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진단 도구로 진단을 갖다 다 할 거고, 그다음에 병원에서도 진단을 하고 나면은 처방을 갖다가 그 부작용이 많은 케미컬 베이스의 약뿐만이 아니라 이런 디지털 베이스의 약들도 같이 처방을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이걸 병행 치료의 효과를 갖다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미래의 서비스는 갈 거다. 그리고 병원 입장에서는 지금 비짓했던 환자가 나중에 한 달 후에 비짓했었을 때 그 한 달 동안 어떻게 치료에 임했는지에 대한 상세 데이터가 올라와야지 주치의 입장에서 좀 더 효과적인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할 거다. 이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누가 빨리 이 방향으로 가서 그 위치를 선점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쟁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게 경쟁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장점은 비록 굉장히 어려운 허들들이 많이 있지만 그 허들을 통과하고 나면은 상당히 좋은 밝은 미래가 있다 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갖다가 통해서 우리가 장단점을 갖다가 알아볼 수 있어요. 처방 모델 사례는 우리 지금은 없어졌지만 세라피틱 헤어라고 하는 회사의 리셋오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미국인들의 코드에 가장 잘 맞는, 그게 뭐냐면 미국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독 치료예요. 특히 마약 중독 관련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거에 갖다가 위에서 딱 그걸 갖다 해서 타겟팅을 했고요. 한 달 사용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만 원 정도 했어요. 이제 지금은 더 이상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랬고, 이거 솜즈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1호 디지털 치료제, 이거 불면증 치료제이고요. 그래서 6주에서 9주 산 해가지고서 받는 거고, 이건 환자 부담 비용을 20만에서 25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서 현재 서비스를 갖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머리를 하자면은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가 아니라 이 굉장히 스테이블한 구조를 만드는 거다. 어떤 구조냐? 우리가 앞주에서 했던 컨셉 모형에 맞춰서 정말로 좋은 경험을 주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그것들이 지속 가능하게 제공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다.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그 분야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가장 극단에 있는 두 가지의 사례가 DTC하고 DTX,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대비가 되는 사례이다. 그래서 이쪽은 직접 사용자가 자기가 쓴 서비스를 갖다 결제를 하고 사용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본인이 책임지고 서비스를 프로바이드하는 굉장히 단순한 1대1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장점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고 금방 할 수 있다. 단점은 굉장히 경쟁이 심하다라는 거고요. DTX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허들들이 있고 그 허들들을 갖다가 다 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은 한번 그 허들을 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상당히 많은 오랜 기간 동안 경쟁이나 이러한 것들이 다소 적은 상태에서 좀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갖다 운영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극단에 있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각 도메인의 성격에 따라서 있을 수 있고, 그 도메인의 성격에 맞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는 이야기입니다.